경상도 어느 산골장터에서 바보라 불리던 총각 하나가 더덕한 보자기를 팔러 나왔다가 사람들 앞에서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웃던 순간 젖은 흙이 묻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잠깐, 그게 어딜 봐서 한냉이요. 그 한마디에 장터의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인이 품에 꼭 끌어안고 있던 낡은 보찜 하나가 머지않아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대문을 흔들게 될 줄은, 그리고 모두가 비웃던 그 바보 총각의 손에 훗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한 수가 쥐어지게 될 줄은.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박수만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만이라는 총각은 겉보기엔 어깨도 떡 벌어지고 눈매도 순한 것이 사람은 좋아 보였으나 어찌 된 일인지 멀리라는 것이 영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고 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눈치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껏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총각이라 불렀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뭐냐고 물으면 저게 오 아니냐며 희죽 웃어버리는 수만이, 어린 꼬마들까지 깔깔대며 놀리는데도 수만이는 그저 배시시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만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수만이가 10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비가 그를 데리고 마을 사당 훈장 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아이만큼은 글 좀 가르쳐 달라고 아비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간청하였습니다. 훈장 어른은 수만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붓을 건네주었습니다. 천자문 첫 줄을 따라 써보거라. 하늘천. 수만이는 혀를 살짝 깨물고 온 힘을 다해 붓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획이 삐뚤어지고 종이 위에 먹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아무리 눈으로 보고 따라하려 해도 손과 멀리가 따로 놀았습니다. 훈장 어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허, 이놈은 글을 배울 그릇이 못 되는구나. 데려가게. 아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수만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훈장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나 튼튼하니 일꾼으로 쓰면 되겠지. 글 배울 팔자가 따로 있는 법이야. 그날 이후 수만이는 다시는 붓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공터에 나붙은 방문을 볼 때마다 수만이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읽는데 수만이에게는 그것이 그저 검은 점들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하고 물으면 사람들은 피식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알아서 뭐하게, 너는 몰라도 돼. 수만이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긁적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만이는 병든 아비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낡아빠진 초가집에 기대어 겨우 입에 풀칠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더덕을 캐고 말려 장에 내다 팔았고 겨울이 들면 품을 팔아 남의 집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 해도 수만이는 몸쓰는 일에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편이약밭 아래서도 낫질은 척척, 지게도 10단쯤은 거뜬히 졌습니다. 누가 부탁한 일이면 끝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빛을 덜 받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글을 몰랐고 셈을 몰랐고 그래서 세상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아비는 땀에 절은 수만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담뱃대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을 어쩌면 좋을꼬. 나 죽고 나면 저놈 밥은 누가 챙겨주나.
그날도 아침부터 벼약볕이 내리채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텃밭 돌담에 발이 헛디뎌 넘어진 뒤로 아비는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비가 뒤란 대돌 위에 걸터 앉은 채 수만이 등에 맨 지게 위에 더덕 보자기를 얹으며 말하였습니다. 수만아, 아비 없이도 장사 잘하고 올 수 있겠냐. 지금쯤 나가야 사람도 많고 자리도 좋지. 수만이는 굵직한 손으로 지게끈을 고쳐매더니 활짝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아유, 걱정 마셔요, 아버지. 지가 잘 팔아올게요. 아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아비가 100번을 당부해도 수만이는 늘 그렇듯 제멋대로였습니다. 길가에 노루 새끼만 보여도 어이구 오랜만이네 하며 초그려 앉아 인사하고 계곡을 건너다 피람이랑 눈 마주치면 따라가느라 길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자리 잡기보다는 먼저 메밀묵 굽는 노점부터 기웃거렸습니다. 이날도 수만이는 지게를 메고 터벅터벅 장터를 향하였습니다. 지게끈은 어깨에 쑥 파묻히고 땀은 이마를 타고 턱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장터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지게를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이거 더덕이에요. 아주머니, 뿌리가 아주 실한있게 한번 보고 가셔요. 수만이는 장터 평상구석에 더덕 보자기를 내려놓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해는 멀리 위로 이글거렸고 사람들은 오고 가며 흥정을 벌였지만 수만이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값을 얼마쯤 불러야 할지, 흥정이란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손님은 어떻게 맞아야 하는 건지도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던 수만이 앞에 중년 사내 하나가 어슬렁 다가왔습니다. 얼마냐, 이 더덕 보자기. 수만이는 멀리를 그적이며 아비 말씀이 얼핏 떠올랐습니다. 한냉이요. 이거 한냉이에요.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주머니에서 엽전 몇 땡을 꺼내 툭수만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옛다, 이거나 받아라. 여기 한냉이다. 수만이는 아무 의심도 없이 그것을 덥석 받아들고 두 손으로 꼭 쥐인 채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아효, 고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저러니까 바보라는 거지. 뭐 어차피 셈도 모르는 놈인데.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또렷하고 서슬퍼런 여인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잠깐, 그게 어딜 봐서 한냉이요.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리엔 허름한 치마 끝에 흙이 묻은 젊은 여인이 더덕 보자기 앞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생긴 얼굴이었으나 표정은 싸늘하고 말투는 똑 부러졌습니다. 이만한 더덕꾸러미를 역전 몇 띠 주고 사겠다니. 그게 사람 양심이요. 원래 시세가 그런겨. 하며 사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발을 빼려 하자 여인은 더덕 보자기를 손끝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하였습니다. 볼이 굵기 좀 보시오. 속살도 꽉 찼고 껍질 다드는 것도 봐. 분명 한냉이라 하였거늘 고작 몇 딘 쥐어주고 얼버무릴 셈이요. 사내는 말문이 막힌 듯 꿀꺽침을 삼키더니 마지못해 주머니를 뒤적여 엽전 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 수만이의 손에 툭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중년 사내를 똑바로 노려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시오. 숫자 모른다고 사람 속이는 게 그게 더 부끄러운 짓이지요. 장터가 조용하였습니다. 아까 웃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만이는 손에 엽전 꾸러미를 꼭 쥐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없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고마워요. 말을 들은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다음엔 속지 마시오. 더덕값은 꼭 한 냉이에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여인은 말없이 장터 골목 사이로 휙 사라졌습니다. 수만이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엽전이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날 저녁 수만이는 한냉을 손에 꼭 쥔 채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비 앞에 엽전 꾸러미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셔요. 오늘 더덕한 돈이구만요. 아비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우, 진짜 한냉이로구나. 수만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사실 그게 지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도와준 분이 있었쇼. 치마 끝에 흙 묻은 부인이었는디요. 말이 참 씩씩하고 눈이 참 맑더라고요. 아비는 담뱃대를 한번 툭 털며 말하였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감사 인사는 했느냐. 수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극적였습니다. 했는디 그냥 가버리셨어요. 아비는 말없이 땀으로 젖은 수만이 멀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수만이는 또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눌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먹구름 아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길은 질컥이고 어깨는 빗물에 절은 채 터벅터벅 걷던 수만이는 장터 끝 허름한 처마 밑에서 보찜을 꼭 껴안은 여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에 홀딱 젖은 채 담벼락에 기댄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였습니다. 눈도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만이는 눈을 찌푸리며 다가가다가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날 그 부인 아니요. 더덕값 도와주셨던 그분 맞죠? 아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셔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소리는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요. 며칠째. 수만이는 목이 턱 막혔습니다. 주춤거리다 금세지게를 내려놓고 허리춤에 묶어둔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참. 이러다 진짜 쓰러지시겠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수만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체면도 의지도 힘도 모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수만이는 잠시 발을 동동 굴리다가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말고 제 집으로 가시죠. 아버지랑 둘이 사는 촌집인디 가서 몸도 녹이고 국도 한술 드시고요. 여기 계속 이러고 계시면요. 제가 마음이 허벌나게 불안해서 밥도 안 넘어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 말에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은 그렇게 처마 밑을 벗어나 조용히 골짜기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땀으로, 한 사람은 빗물로 흠뻑 젖은 채였습니다. 수만이는 젖은 여인을 데리고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비는 수만이 뒤에 선 여인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시냐? 수만이는 어깨를 움츠리며 머문머문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더덕값 도와주셨던 그 부인이셔요. 근디 장터에서 비 맞고 계신 데다 갈 데가 없다 하시기에 제가 모시고 왔어요. 아비의 시선이 젖은 보찜을 아는 여인에게 옮겨졌습니다. 여인은 몸을 낮추며 조용히 인사하였습니다. 신세가 많은 줄은 아오나 몸도 마음도 의지할 곳이 없어 이리 염치
불구하고 왔사옵니다. 아비는 수만이를 한참 바라보다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만아, 예, 아버지. 이 마을에서 낯선 여인을 집에 들였다는 게 알려지면 뒷말이 없을 것 같으냐. 이 품은 어른한테도 소문이 갈 것이고 우리 집 체면도 있는 것이요. 수만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근디요. 저분이 저한테 모른 척해도 됐는디 모른 척 안 하셨잖아요. 저도 그럴 수가 없구만요. 아비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젖은 마당을 바라보다가 처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다가 그러다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룻밤만이다.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자. 수만이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만이는 서둘러 그녀를 안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금세 몸을 누인 여인은 이내 깊고 고른 숨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수만이가 살그머니 방문을 닫고 나오자 아비가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뭔 사연이 있는 여인인갑다. 눈빛이 참 슬프지 않냐. 수만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람 스치는 마당 끝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문이 삐그덕 열리고 여인이 멀리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저기 실내인 줄 아오나 배가 고파서 씨 뭐라도 조금 얻어먹을 수 있을런지요. 그 말에 아비와 수만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도 없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냉기 도는 솥단지 앞에 앉아 쌀을 씻고 장을 풀고 말없이 국을 끓였습니다. 얼마 뒤 단출하지만 따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공기, 두 공기, 그리고 세 공기째. 숨도 쉬지 않고 밥을 털어넣던 그녀는 겨우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사실은 며칠을 굶었습니다. 아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게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씨라 하옵니다. 제 이름은 옥년이라 하옵니다. 이웃 고을 최주부된 며느리로 시집온 지 올해로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이 멎었습니다. 옥년의 눈빛이 먼 곳을 보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 보찜을 내던지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소리가 아침 안개 속에 퍼졌습니다. 마당 한쪽에 소실이 서 있었습니다. 배가 살짝 불러온 소실은 차가운 눈으로 옥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계집종들이 담벼락 옆에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옥년 앞에 바짝 다가서며 말하였습니다. 아이 하나 못 낳은 여자가 무슨 나드로 이 집 문턱을 넘느냐. 시도 못 받는 것이 밥이 아깝지도 않으냐. 옥여는 그 말을 들으며 보찜을 들었습니다. 보찜이 무거웠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다 해서 보찜 하나였습니다. 옥련이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습니다. 차마 친정에도 이 꼴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수치라 여긴 겁니다. 그래서 최주부댁 좀 먼 친척댁에 잠시 신세를 졌는데 처음엔 방 하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지나자 일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빨래, 밥, 청소, 종처럼. 그것도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 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비 소리만 처마에서 고르게 떨어졌습니다. 아비는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구만. 이 집까지 오게 된 것도 결국은 다 인연이라 해야지. 방 하나 비어 있어 주위 피할 자리는 되니 때 되면 나가셔도 좋고 그 전까진 부담 갖지 말고 편히 계시게. 수만이가 더듬더듬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이 허름하긴 해도 따숩긴 하니까 맘 놓고 계셔도 괜찮아요. 옥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비는 마루에 앉아 옥년을 마주 보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이 마을 사람들한테 신분과 사연이 알려지면 뒷말이 생길 것이오. 그걸 감당할 수 있겠소. 옥년이 눈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다만 두 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처신하겠습니다. 아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됐소. 있는 것을 나눠 쓰면 되는 것이오. 그날부터 옥연은 박씨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놓고 해 뜨기 전엔 앞것이 앞에 나와 조용히 불을 지폈습니다. 밥도 야무지게 지었고 빨래며 청소며 손이 닿는 곳마다 집안 구석구석이 단정해졌습니다. 남자 둘이 덩그러니 살던 초가에 그날 이후 온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날이 되면 옥녀는 수만이와 함께 장에 나갔습니다. 수만이가 앞장서면 옥년이 뒤에서 빠뜨린 게 엄나 챙겼습니다. 장에 도착하면 수만이는 여느 때처럼 멋쩍게 웃기 바빴지만 옥년은 정확히 값을 부르고 장꾼들과도 척척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엔 맞는 값도 못 불렀는데 이제 옆에서 누가 말도 해주고 참 든든하구만요. 수만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하자 옥년은 눈을 한번 맞추더니 작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같이 다니면 덜 외롭잖아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만이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 공터 앞을 지나쳤습니다. 담벼락에 세 방문이 나부터 있었습니다. 서너 명이 몰려서서 읽고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 부역이 두 고을로 늘었다네. 큰일이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수만이는 담벼락 앞에 혼자 남아 그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먹물로 빽빽하게 쓰인 글자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날 집에 돌아와 수만이는 옥년 앞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부인, 저한테 글자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셔요? 옥년이 눈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수만이가 멀리를 극적이며 말하였습니다. 마을의 방문이 나부터도 제가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요. 장에서도 속으면서도 왜 속는지 모르고요. 그게 참 창피한 것 같아서요. 옥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 한 장과 붓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요. 마루 끝 평상 위에 종이와 붓을 펴놓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옥년은 가장 쉬운 글자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이게 하나 일자예요. 이게 둘 이자고요. 수만이는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10살 때 훈장 어른한테 쫓겨나던 그날이 어디선가 건드려졌습니다. 획이 삐뚤어졌습니다. 종이 귀퉁이에 먹물이 번졌습니다. 수만이는 붓을 내려놓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옥년이 말하였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다시 쓰면 됩니다. 수만이는 멈추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말을 글자를 두고 누군가에게 처음 들어보는 날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만이는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이 위에 또박또박 자기 이름 석자가 얹혔습니다. 박소만. 옥년이 조용히 이름을 읽어주자 수만이는 귀까지 붉어져서는 종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거 절대 안 버릴랍니다요. 옥련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가를 살짝 적셨습니다. 수만이는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만이는 평상에서 혼자 글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우물가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연습지 사이에 작은 종이 한 잔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 배운 글자 몇 개가 눈에 걸렸습니다. 최, 그리고 옥년이라는 글자. 수만이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더 많았지만 아는 글자들을 더듬더듬 짜맞추자 대충의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년이 머무는 곳을 알아냈으니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최주부댁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수만이는 한참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용히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우물에서 옥년이 돌아왔을 때 수만이는 아무 일 없는 듯 붓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수만이는 글자를 2배로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한편 마을 장터에서는 수많이 변화를 두고 말들이 오갔습니다. 오씨 안악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수만이가 계산도 하고 글도 쓴데 옆에 있던 여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참말이여, 세상에 별일 다 있구먼. 근데 저기 수만이 옆에 앉은 여인 말이여, 최주부댁 며느리였댄다. 12년을 지내도 애 하나 못 낳았다고 내쫓겼다더만 오갈 데 없어 떠돌다가 결국 수만이네 집에 얹혀 살게 됐다자녀. 부인이 글자고 숫자고 가르쳐줬댔다. 그래서 바보 수만이가 사람이 달라졌구먼. 말을 듣던 오견은 손에 들고 있던 잔바구니를 꼭 쥔 채 말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수만이가 허둥지둥 뒤따르자 옥견은 고개만 살짝 돌린 채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해가 지겠어요. 그날 저녁 2사람은 말없이 밥상을 마주하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리던 방 안에서 수만이가 밥을 한술 뜨다 말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부인이 제 지분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옥련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 말 참 고맙습니다. 방 안등잔불 아래 2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오씨안악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만이가 바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부인 말씀이신가요?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장터에서 돈을 떼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 분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오씨안악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만이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옥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만이는 아랫마을 황별감댕에 포미를 하러 나갔습니다. 황별감댕 일꾼 하나가 병이 나 급히 일손을 구한다는 말에 키지를 나선 것이었습니다.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마당에 장작을 패고 뒤뜰에 거름을 퍼나르고 안채 돌계단까지 수십 번을 오르내렸습니다. 물 한 모금, 점심 한 끼 없이 해질 무렵까지 등짝이 다 젖도록 일한 끝에 수만이는 마당 비퉁이에 서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황별감댕 일 다 마쳤습니다요. 약속하신 핏전 좀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황별감이 부채를 탁 접으며 귓가엔 코웃음이 먼저 흘렀습니다. 넌 그 바보 수만이 아니더냐. 글자도 숫자도 모르는 놈이 무슨 삐전을 받겠다고. 갯대 있던 하인 하나가 깔깔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숫자도 못 세는 놈이 품삽은 또 기가 막히게 챙기네. 안채 앞에 앉아있던 계집종들까지 숨을 죽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별감은 한껏 비웃으며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저놈 우섯 벗겨서 마당에 세워놔라. 거지 같은 놈한테는 손에 쥔 삐전보다 그 입부터 다스려야 할 게다. 하인이 눈을 번뜩이며 다가왔습니다. 옷을 벗기려 손을 확 뻗으려는 순간 수만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는 움츠린 수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멍하니 웃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봐요. 나는 지금 글자도 알고 숫자도 셀 줄 아는 사람이요. 하인의 손이 멈칫하였습니다. 황별감은 부채를 내리며 이마를 좁혔습니다. 수만이는 허리를 곧게 펴고 헐렁한 도롱이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해 뜨기 전부터 마당 쓸기, 뒤뜰걸음 네 짐, 장작 두 지게, 약조하신 칫전은 분명 엽전 두 냉이었어. 황별감이 인삼을 구겼습니다. 수만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바보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요. 말장난으로는 못 속이실 것이요. 마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웃던 계집종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인들도 주춤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수만이 맞아 하는 말이 누군가 입안에서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황별감은 이를 꽉 물며 팔짱을 끼고 천천히 명을 내렸습니다. 가져와라, 돈. 잠시 뒤 하인이 엽전 두 냉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수만이가 엽전을 받아들더니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종이 한 장 주시지요. 받았다는 글을 제가 손수 써두겠습니다. 그 말에 계집종도 하인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눈앞에 이 사내가 예전의 바보 수만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황별감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마음속에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황별감댁 하인이 수만이네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올라온 부역 명단에 수만이 이름이 들어갔다며 확인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만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집 경작지는 텃밭 두마지기뿐이요. 작년에 납부한 결세 기록이 있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오. 하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근래에 새로 일군 땅은 없어. 수만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없어. 그리고 새로 일구었다 해도 3년은 면세가 되는 것이 법도 아니요. 하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멋쩍게 돌아갔습니다. 수만이는 이풍헌을 찾아갔습니다. 이풍헌이 고개를 기웃하며 말하였습니다. 이상하다. 이 마을에서 부역 대상이면 여럿이 있어야 하는데 수만이 이름만 올라가 있어. 수만이가 말하였습니다. 황별감이 넣은 것 같습니다. 이풍헌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관아 향청에 확인해 볼 테니 그 전에는 아무데도 나가지 말아라. 며칠 뒤 이풍헌의 확인 결과 그 부역 명단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풍헌이 향청에 이해를 제기하자 수만이 이름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향청에서는 누가 사사로이 명단에 손을 댔는지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장터까지 퍼지자 황별감은 며칠 동안 사랑채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기록을 남기는 사람은
함부로 밟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뒤로 황별감은 수만이 쪽으로 하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만이 이름을 입에 올릴 때에도 예전처럼 바보라는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비는 나루 끝에 앉아있던 수만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만아. 예, 아버지. 한참을 뜸들이던 아비가 턱을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옴년이 말이다. 벌써 이 집에 들어온 지도 한 해가 가까워 오는구나. 마음 곱고 살림도 야무지고 무엇보다 너한테 늘 다정하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너를 가르친 게 아니냐. 글자를 가르친 건 글자만 가르친 게 아닌 것 같다. 수만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 지가 바보인 거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비는 대꾸 대신 수만이 등을 한 번 툭 하고 가볍게 쳤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마음이란 건 내가 먼저 내놓아야 들여다보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 저 여인이 얼마나 더 여기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야. 그날 밤 수만이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부인은 그 자체로 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직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수만이는 새벽부터 들판에 나갔습니다. 장롱 깊숙이 묻어두었던 새 옷 한 벌을 꺼내 입었습니다. 들판을 걸으며 들꽃을 한 아름 꺾었습니다. 그 꽃을 품 안에 감추고 돌아와 옥년에게 말하였습니다. 부인, 저기 잠깐 내가에 좀 다녀오시겠습니까? 옥련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였지만 말없이 그의 곁을 따라 걸었습니다. 내가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옥련이 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수만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만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옥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옥련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곧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최지부댁에서 사람이 다녀갔어요. 저한테 온 편지였습니다. 돌아오라는 내용이었고 응하지 않으면 이 댁에 폐가 될 거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먼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수만이는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품에서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그 편지 봤어요. 수만이가 말하였습니다. 옥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셨어요. 수만이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디 말 못했어요. 이걸 먼저 드리고 싶었거든요. 옥년은 꽃다발을 바라보다가 수만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꽃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만이가 입술을 꾹 깨물며 말하였습니다. 지가 평생 바보란 소리 들으며 살았는디요. 부인이 옆에 있어 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같이 웃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사람 구실이란 걸 해보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디요. 한숨처럼 멈춘 말 끝 수만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욕심일진 몰라도 부인을 보내기가 싫어요. 제가 곁에 있으면 안 되겠쇼. 옥련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혼인하자는 말씀이세요? 수만이는 얼굴이 활활 달아오른 채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쿡 숙였습니다. 너무 큰 욕심이죠. 그때 옥련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만 씨가 어때서요? 마음 따뜻하지. 매사 성실하고 숫자도 글자도 지금은 척척 잘 알아듣고요. 저야말로 수만 씨 같은 분을 곁에 둘 수 있다면 참 복받은 것이지요. 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냇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냇가 바람 속에 나란히 마주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혼인이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풍헌이 수만이를 앉혀놓고 낮게 말하였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옥련 씨는 아직 최주부댁 사람으로 남습니다. 집이 악독하게 나오면 두 분 혼인은 죄가 될 수도 있어. 수만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요? 이풍헌이 말하였습니다. 옥련 씨가 직접 관아에 가서 내 처진 경위를 증언해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날 저녁 수만이는 옥련에게 그 말을 전하였습니다. 옥련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수만이가 말하였습니다.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러자 옥련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겠어요. 12년을 참았어요. 그리고 이미 내쳐진 몸이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제 입으로 말하겠어요. 수만이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같이 가겠쇼.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옥련은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에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비가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나도 가겠다. 수만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허리가 아직 다 낫지 않으셨잖아요. 아비는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가겠다. 내 며느리 될 사람 일인데 내가 빠지면 되겠냐. 수만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옥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관아에서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옥련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윤옥련이옵니다. 최주부댁 며느리로 12년을 살았사옵니다. 시어머니께 종처럼 불임을 당하였고 남편은 소실을 들였으며 소실이 아이를 가지자 저는 보찜을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직접 방문을 열어 제치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증인이 있소. 옥련이 대답하였습니다. 날 그 자리에 있던 계집종 감내가 지금도 최주부댁에 있사옵니다. 원님은 최주부댁에 사람을 보내 감내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 닷새 동안 최주부댁 하인이 하루에 한 번씩 수만이네 집 앞에 왔습니다. 돌아오시오. 체면을 생각하시오. 옥련은 매번 같은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체면은 저를 내쫓은 댁에서 먼저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강쇠돌이 그 하인들을 볼 때마다 대장간 쪽에서 쿵쾅쿵쾅 매질을 더 세게 하며 버텨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주는 것이었지만 수만이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닷새 뒤 계집종 감내가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감내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마님께서 방문을 열고 나가라 하셨사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주부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윤 씨는 내쳐진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한 공식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확인서가 수만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옥련은 눈물을 닦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비가 그 뒤에서 지팡이를 짚으며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됐다. 집으로 가자. 혼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풍헌 어른이 중간에서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강쇠돌은 집안 낡은 문짝을 새로 달아주었습니다. 오시아낙은 혼례 전날 밤 떡 한 시루를 들고 왔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떡이 대신하였습니다. 혼례 날 아침 기와도 없는 초가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소박한 상에 차려졌습니다. 이풍헌 어른이 두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혼인을 맺는다. 마을이 증인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 술잔을 돌렸습니다. 강쇠돌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였습니다. 이야, 수만이 장가가는 날 내가 다 살아보겠구먼.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구먼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아비는 마당 귀퉁이에 앉아 담뱃대를 손에 쥔 채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혼례 뒤 두 사람은 조금씩 돈을 모아 마을 끝자락 버려진 묵은 밭을 샀습니다. 여기엔 사람들 다 쓸모없다 했던 땅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겐 시작이 되지 않겠슈. 두 사람은 그 땅에 물기를 트고 흙을 고르고 복시를 심었습니다. 봄에는 돌멩이를 골라내고 고랑을 팠습니다. 여름에는 가뭄이 들어 옥년이 새벽부터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수만이는 해가 질 때까지 논둑을 다졌습니다. 두 사람이 지쳐서 마당에 쓰러지듯 앉아 말없이 별을 보다가 잠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개가을, 마을 앞 너른 들판이 황금빛 물결로 일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울타리 너머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 땅이 원래 그런 땅이었나? 아니지, 저 부부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만이가 말하였습니다. 각시 나 한마디 해도 되겠쇼. 옥련이 눈을 들었습니다. 수만이는 멋쩍게 멀리를 극적이며 말하였습니다. 아이 없어도 각시는 내 사람이고 아이가 생겨도 그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옥련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웃었습니다. 그 말이 왜 지금 나와요? 수만이도 웃었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이제야 말이 되어서요.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련이 문지방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하였습니다. 수만이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슈? 어디 안 좋으신겨? 옥련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랫마을 산파 할머니가 다녀갔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나오며 말하였습니다. 아이 생겼어. 수만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천천히 환해졌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옥련이 이불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만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슬프셔요. 옥련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 같은 여인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군 싶어서요. 아비가 마루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비는 말없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뒤부터 옥련의 배는 유난히 빠르게 불러왔습니다. 옷이 안하기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산파 할머니가 다시 오더니 잠시 배를 살피다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오매 세상에 셋이에요. 셋. 방 안이 한동안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수만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비는 담뱃대를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아비는 그날 밤 장독대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삼신할머니, 이 아이들을 잘 받아주셔요. 어미도 건강하게 해주셔요. 오래도록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 겨울 첫눈이 내리던 밤, 옥련은 진통을 시작하였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불려왔습니다. 수만이는 마루에 앉아 방문을 바라보며 꼼짝도 못하였습니다. 아비가 그 옆에 앉아 담뱃대를 쥐었다 놓았다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울음소리. 산파 할머니가 방 안에서 외쳤습니다. 셋 다 건강해요. 수만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마루 판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시아나기 아이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또 하나, 또 하나. 수만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뜨겁고 빨간 얼굴. 수만이는 그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어쩔 줄 몰라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한 소식은 멀리까지 퍼지는 법이고 그 소식이 뜻밖의 곳에 닿기도 하는 법입니다. 새쌍둥이 소식이 이웃 고을에 퍼지는 데는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최주부 댁에도 닿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만이네 마당으로 말 한 피를 탄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최주부 댁에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수만이가 마당에 서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인이 말하였습니다. 최주부 어른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씨 못 받는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셋이나 낳았으니 하나쯤은 본가로 돌려보내는 게 도리 아니겠소. 수만이는 그 말을 듣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하인이 계속 말하였습니다. 윤 씨는 최 씨 가문의 며느리였고 그 사이에 낳은 아이는 최 씨 가문의 아이요. 법도가 그렇습니다. 수만이가 말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박 씨 집안의 아이요. 오블려는 관아에서 공식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요. 내처진 이후에 낳은 아이를 무슨 근거로 최 씨 가문 아이라 하는 거요. 하인이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부 어른께서 관아와 이야기할 문제요. 우리는 전달하러 온 것뿐이요. 하인이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옥견이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수만이가 들어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만이가 말하였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쇼.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내가 끝까지 싸울게요. 옥년이 수만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수만이는 이풍헌을 찾아갔습니다. 이풍헌이 말하였습니다. 황당한 일이야. 그런데 최주부가 관아에 고소를 하면 원님이 다시 판단해야 해. 우리도 먼저 손을 써야 해. 강쇠돌이 망설임 없이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증언해줘야지. 내가 옆에서 다 봤는데. 수만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강쇠돌이 어깨를 툭 치며 말하였습니다. 고맙긴. 친구 일인데. 최주부가 관아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님 앞에 두 쪽이 섰습니다. 최주부 댁 쪽은 가문의 법도를 내세웠습니다. 며느리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가문에 귀속된다. 그쪽은 목소리도 높고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때 최주부 댁 쪽에서 수만이를 바라보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바보놈이 관아까지 왔구나. 그리나 알겠느냐. 수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옥연이 최주부 댁에서 내쳐진 날짜, 그 이후에 아이를 낳은 것임을 증명하는 산파 할머니의 증언, 이풍헌의 서명, 강쇠돌의 증인 진술. 가나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이 글을 네가 직접 쓴 것이냐? 수만이가 고개를 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 제 아내가 제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주부 댁 쪽이 술렁거렸습니다. 옥년은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옥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옥년이 말하였습니다. 저를 버릴 때는 남이라 하더니 아이가 태어나니 다시 가문이라 하십니까?
최주부댁 쪽에서 무언가 말하려 하였습니다. 옥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제가 처음으로 사람답게 숨쉬며 낳은 아이들이옵니다. 두려움 속에서 낳은 아이들이 아니옵니다. 그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옵니다. 관아마당이 조용하였습니다. 원님이 최주부댁 쪽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이미 내친 여인을 이제 와서 가문의 이름으로 억누르려 하다니 이는 도리가 아니다. 윤 씨가 내쳐진 것이 관아에서 공식 확인된 이상 그 이후에 낳은 자식은 박 씨 집안의 자식이다. 최주부의 손은 기각한다. 그리고 최주부댁은 이 여인과 그 가족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서약을 이 자리에서 남기도록 하라. 최주부댁 쪽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님, 이것은 가문의 혈통 문제이요. 원님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 가문이 먼저 여인을 내쳤어. 더 할 말이 있어. 최주부댁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법도라 외치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는 내놓을 말이 없었습니다. 서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최주부댁이 관아마당을 나갈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대접받던 그 눈빛이 그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진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집에서 아이가 없던 게 정말 윤 씨 탓이었을까? 최주부가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만이는 관아마당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풍헌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됐다. 강쇠돌이 말하였습니다. 야, 울어도 돼. 수만이는 그 말에 그만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만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옥연이 새 아이를 나란히 눕혀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만이가 들어서자 옥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오련이 입술을 꾹 눌렀다가 말하였습니다. 고마워요. 수만이가 옆에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각시 덕분에 내가 글자를 배웠고 글자 덕분에 오늘 싸울 수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새 아이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아비가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담뱃대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나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보는구나. 혼잣말이었지만 마당 끝 처마 밑까지 들렸습니다. 그 뒤 마을에서 수만이를 부르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바보 수만이 대신 수만이 씨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아이 하나가 예전처럼 바보 수만이라고 부르려 하자 오씨안악이 얼른 아이 어깨를 잡아당기며 말하였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수만이 씨라 불러야지. 말을 들은 수만이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값을 속이려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수만이가 곧바로 잘못을 짚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아이들이 마당을 기어다니기 시작하자 아비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와 아이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가 할아비 수염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비는 아프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더니 금세 뛰어다녔습니다. 마당은 늘 발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옥전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강쇠돌의 아이들도 글자를 배우러 왔습니다. 이풍헌 어른이 어느 날 들러 그 광경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참 보기 좋구만. 수만이 씨가
여기 작은 서당을 하나 차리는 건 어떻소? 수만이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제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디요. 이풍헌이 말하였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는 게 서당이지 많이 안다고 서당하는 게 아니요. 그해 가을 수만이네 집 마루 앞에 아이들이 5명 앉았습니다. 수만이가 앞에 서서 종이를 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숫자 5까지 해봅시다. 아이들이 막대기를 들고 흙바닥에 줄을 그었습니다. 1, 2, 3, 4, 5. 옥년이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비가 그 뒤에서 담뱃대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던 사내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세상이 버렸으나 끝내 자기 삶을 되찾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보라 불리던 박수만과 내쳐졌던 윤옥녀는 서로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자를 얻어 제 삶을 지켰고 한 사람은 버림받은 자리에서 다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